1920년대 일련의 암살 파괴 사건이 일제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민중의 가슴에 독립의 희망을 안겨준 이들의 이름은 의열단이었다. 피 끓는 애국 청년들의 발걸음은 무장 독립군인 조선의용대로 이어진다. 식민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항일의 불꽃. 그 중심엔 의열단 단장과 조선의용대 대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이 있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형제들 힘진히 악수합시다. 공동히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나도하고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동아의 행복 사회를 건설합니다. 1938년에 결성된 조선의용대는 중국 중앙정부인 국민당 정부가 최초로 인정한 한국인 부대였다. 항일 전선 최선두의 선전 부대로 독립을 쟁취할 민족의 군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했던 조선의용대.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젊은 혁명가 김원봉. 그는 1920년 청산리 전투일에 숨죽어 있던 항일 무장 항쟁의 맥박을 되살린 뜨거운 심장이었다. (1921년) 조선 총독부에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관원들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7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일제의 사령탑인 총독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가 폭탄을 터뜨린 뒤 유유히 사라진 인물. 대범하기 그지없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의열단원 김익상이었다. 비행사를 꿈꾸던 그가 항일 투사로 변모한 것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의열단장을 맡고 있던 김원봉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얻어지는 것이오.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오. 이것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하오. 의열단은 1921년 3월 밀양 폭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조선 총독부 파괴와 요인 암살을 위해 중국에서 폭탄을 반입한 것이 밀정의 고발로 발각됐고 그로 인해 15명의 단원들이 검거된 것이다. 당시 신문기사는 의열단이 중국 지린성의 빠후먼에서 결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6년) 중국 유학길에 올랐던 김원봉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지린으로 향한다. 지금은 번화가가 돼 있는 거리. 김원봉이 지린에 도착한 1919년 이 일대는 성 외곽의 한적한 농촌이었다. 당시 성곽에는 성 밖으로 나가는 8개의 문이 있었고 빠후먼은 그중 하나였다.一个拉一个，在哪里？就在这个电杆的位置吧，这个吧，门外长的就是门外，门外这嘎是器物工厂。就这个位置嘛，弄是器物工厂。那门外还有什么？没有什么客店之类的？没有没有。这嘎是皮根是个这个什么这个园子来的，种地的地方。 1919년 11월 9일 지린성 빠후먼 외곽의 외딴집으로 13명의 청년들이 모여든다. 김원봉과 그의 학교, 고향 동료들이었다. 밤새 회의를 거듭한 이들은 이튿날 새벽 전부터 뜻을 모아온
항일 결사 조직의 결성을 선언한다. 그것이 바로 1920년대 일제의 주요 기관 파괴와 요인 암살에 나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의열단의 탄생이었다. 총독부 경무국에서 장문의 조사서를 작성할 정도로 일제는 의열단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사서 맨 앞에 기록돼 있는 김원봉의 이름. 김원봉은 의열단 결성과 동시에 만장일치로 단장에 추대됐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에 불과했다. 의열단에는 5파괴, 7가살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 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5개의 주요 파괴 대상과 조선 총독 이하 군부 순회, 반민족적 인사 등 7가지의 암살 대상을 규정한 것이었다. 朝鲜义理团呢是以金元凤啊我们这个为首啊建立起来的。它的背景呢是1919年的3月这个革命运动，这个在朝鲜是一个这个规模非常大的革命运动。那么这个革命运动呢，它是采用和平主义的，就是说用呼吁啊、用示威啊、用抗议的办法呢来获取朝鲜的独立，结果呢遭到了日本很残酷的这个镇压，失败了。在这个革命运动失败以后的话呢，有一部分以金元凤为首的一部分这个朝鲜的独立运动人士呢，就觉得这个和平主义是不能取得朝鲜的独立的，他们就转向了一种思潮呢，就认为应该用这种革命的毅力的手段。简单的讲，也就是说，他要用这个暗杀的办法呢，来争取民族的解放。 1920년 1차 암살 파괴 활동 계획을 세운 이래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의열단의 의거가 줄을 이었다. 주요 표적이 된 것은 일제 탄압과 수탈의 대명사인 각급 경찰서였다. (1928년) 창립 9주년 기념 선언에 따르면 의열단은 23차례의 크고 작은 암살 파괴 활동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적을 특정해 놓고서 정확히 그런 목표를 매번마다 바꿔가면서 어떻든 공격을 했지 무차별로 살상을 하진 않았거든요. 예컨대 도쿄의 폭탄 도심에 가서 아무데나 터뜨려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살상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런 시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목표를 정해놓고 정확히 그 목표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상해서 공포심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정치적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테러와는 의열단의 활동은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의열투쟁이었고요. 의열단은 그 어떤 항일단체보다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1923년 1월 김원봉은 단재 신채호와 의논해 조선혁명선언, 이른바 의열단 선언을 발표한다. 폭력투쟁으로 독립과 사회변혁을 이룰 것을 천명한 이 선언문은 애국 청년들을 항일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휴수하여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사치 못하는 리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전국에서 의열단의 거사가 계속되자 일제의 경계심과 두려움도 증폭됐다. 1920년대 작성된 총독부의 조사서는 의열단장인 김원봉에 대해 치밀한 성격과 신출 규모라는 특기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열단과 단장 김원봉은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의열단의 활약은 대외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21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김익상은 이듬해인 1922년 3월 오성윤 등과 함께 상하이의 황포탄으로 향한다. 이들의 임무는 배편으로 황포탄에 들어올 예정인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암살이었다. 다나카가 배에서 내리는 순간 세 발의 총성이 부두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총알은 다나카를 비껴갔다. 도주하던 김익상과 오성윤은 곧 체포됐지만 이 사건은 의열단의 이름과 식민지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他们两位正在田中大将下川的时候开枪，但是没有打中，失败了。但是这一事件呢，对一类团来说呢是很重要的事件。从那以后呢，一类团已经影响全世界，这个事件也震动了全世界，因为 의열단의 활동이 왕성했던 1920년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은 상하이 임시정부였다. 그러나 3.1운동 직후 더욱 극심해진 일제의 탄압으로 임시정부는 온건 노선을 걷고 있었다.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된 의열단의 암살 파괴 활동과 임시정부는 무관하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의열단과 임시정부 독립운동 노선은 큰 차이를 보였다. (1920년) 초에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은 독립전쟁을 수행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인데 그 독립전쟁을 수행할 때까지는 대소 대미 외교를 일면으로는 미국 또는 소련에 대한 외교, 또 다른 일면으로는 독립군 육성과 같은 그런 준비 작업에 치중을 하기로 했죠. 그때 그 즈음에 의열단으로서는 즉각 독립, 즉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폭력 투쟁, 강렬한 폭력 투쟁을 준비하고 또 수행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이나 희생도 컸다. 거사에 참여한 의열단원 중 상당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은 의열단과 김원봉의 투쟁 노선의 변화를 가져온다. 의열투쟁 가지고 독립이 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열투쟁을 통해 가지고 첫째는 우리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1운동 같이 전 민족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일본과 투쟁했을 때에 일본이 물러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열투쟁을 통해서 아주 장렬한 투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각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과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독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기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25년 가을, 김원봉은 의열단을 이끌고 광저우로 이동한다. 손문이 주도하는 국민혁명의 거점이자 동북아 정치의 중심지였던 광저우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되고 있었다.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광저우에서 김원봉이 선택한 곳은 황푸 군관학교였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결합인 제1차 국공합작의 성과물인 황푸 군관학교는 국민혁명을 뒷받침할 정치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일종의 사관학교였다. 개인적인 암살 파괴 투쟁에 그쳤던 의열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적인 투쟁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김원봉은 생각했다. (1926년 1월) 김원봉은 20여 명의 의열단원과 함께 황푸 군관학교 4기로 입학한다.
당시 황푸 군관학교에는 중국인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혁명 운동가들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김원봉은 최림이라는 가명으로 보병과에 배치된다. 의열단 단장 대신 일개 사관생도를 자처한 데는 보다 효과적인 항일운동의 방법을 찾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고 중국 측도 이를 환영했다. 所以他孙中山的同意啊，韩国的学生、朝鲜的学生呢，来这个黄埔军校里面学习。那学习嘛，当然很目的的很明确的，就是一个发扬这个一方面吧，就是说将来有机会，他在中国的时候嘛，他是支持中国革命，然后嘛，是中国支持他回到朝鲜去，反对日本帝国主义的侵略，实现了民主的独立。 황포 군관학교에서 얻은 것은 단순히 군사 지식만이 아니었다. 삼민주의를 주창한 설립자 손종산의 영향으로 중국의 혁명 사상을 학습했고 좌파 계열의 교관과 학생들을 통해 공산주의 혁명 이론 등 진보적인 사상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열단원들은 강인한 독립운동 지도자로 단련되어 갔다. 종래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했던 외교와 자강운동론적인 그런 운동 방향, 그리고 의열단이 그 주도해왔던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의열 투쟁, 이러한 투쟁으로서는 전민족적인 항일 투쟁을 견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인 독립운동을 거족적인 반일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적 경제적 또는 혁명적인 어떤 식견을 갖춘 그런 근대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황포군관학교에서 그 교육을 통해서 한인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적인 과제이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해 향후 독립운동의 지원군을 얻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김원봉은 당시 교장이었던 군부의 장제스, 그리고 정치부 교관이었던 공산당의 저원라이 등 중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과 친분을 쌓는다. 한편 공산주의 사상을 접한 김원봉은 독립뿐 아니라 사회 변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정치 경제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상을 제시한 의열단 강령은 그 결과물이었다. 그 강령의 내용을 보면은 의열단의 운동 목표는 명확하게 두 가지. 하나는 즉 민족 독립, 민족 혁명이고, 그러니까 제국주의 타도에 기초한 민족 독립, 민족 해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변혁입니다. 이 사회 변혁은 지주제도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도를 철폐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사회 변혁이고, 이게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은 의열단은 독립자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함과 동시에 그 민족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복지가 구현되는 그런 어떤 공화국, 민주공화국 체제의 국가를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원봉의 정치 사상적 지향점은 좌파나 우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았다. 사회주의 운동이 득세하고 있던 192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김원봉은 우파로 분류되는 민족주의 운동과 좌파 계열의 사회주의 운동이 합치돼야 함을 역설한다. 독립을 위해서는 일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곧 김원봉 자신의 독립운동 원칙이기도 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김원봉은 이것이 중국과 연계해서 항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 난징으로 간 김원봉은 황푸 군관학교 시절 친분을 맺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접촉한다. 중국과 조선이 합작해 일제를 타도하자고 제의한 뒤 국민당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다. 한때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열단 강령까지 만든 점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원봉에게 사상과 이념은 민족의 독립과 민주국가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한국 독립운동, 나아가서는 한국 혁명에 올바른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혁명의 방식, 이러한 부분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떼어놓고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의 어떤 그 활동의 진자 폭이 우화자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일관성이 없거나 뭔가 그 논리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를 찾아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다양한 실용주의적이고 폭넓은 그러한 그 자기 발전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은 김원봉은 난징시 외곽에 학교를 세운다. 체계적인 독립운동과 장기전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깊은 산속. 이곳에 김원봉이 설립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의열단 간부학교로 불리기도 했다. 1932년 난징 교외의 강령진에서 1기와 2기를 배출했지만 일본군에 발각돼 이곳으로 옮겨왔다. 3기생 44명이 이곳에서 항일 의지를 불태웠고, 김원봉은 간부학교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했다. 这是朝鲜革命干部学校的旧址。以前日本史料里面提到朝鲜一类团第3期，也就是朝鲜干部学校的第3期训练场所。1932年，金元凤他在北京带他的那个一类团团员来到南京，跟蒋介石政府进行交涉。那么他得到了蒋介石政府的经济援助。 1기에서 4기까지 간부 학교를 거쳐간 150여 명의 청년들은 이후 항일 투쟁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일제와 맞서 싸울 군 조직 하나 없던 시절, 김원봉은 학생들에게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장투쟁입니다. 상대방이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는 두들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들기자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부학교 졸업생 중에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육사도 포함돼 있었다. 1933년 제1기로 졸업을 하고 국내 조직 사업에 투입된 그는 이듬해인 1934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다. 이활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이육사. 비밀리에 국내에 잠입해 항일 대중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간부학교 졸업생들의 사명이었다. 이육사는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된 간부학교 출신자 색출 작업에 걸려든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 고등법원의 공안 자료인 사상휘보는 간부학교를 일본 제국 타도를 위한 혁명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제가 간부학교 출신자 검거에 혈안이 됐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지하 조직 활동을 위해 간부학교 학생들은 6개월간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일로 이제 야외 연습, 그것이 이제 전장 연습이거든요. 그걸 많이 해야 많이 전장 경험이 있어야 전장을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3개월 지낸다면은 아침만 먹으면 강당에 가서 잠깐 정치 토론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어렵더라까지 야외 연습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하지만 그거에 뒤떨어져서 나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다 해서 하는 건데요. 4년 배울 것을 6개월 동안에 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4년 배울 것을. 그런 게 힘들었죠. 네. 4년 배울 거 6개월 동안 가르치라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편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간부 역량이 양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대개 1기, 2기, 3기에 걸쳐서 아마 100명에서 한 150명 사이로 생각됩니다만은 여기서 배출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그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1940년대에 한국광복군이라든지 조선의용군의 핵심적인 간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통해 활동가 조직을 확보한 김원봉은 보다 견고한 항일전선 구축을 위해 독립운동 세력들을 규합한다. 1935년 난징대학에서 결성된 민족혁명당이 그것이었다. 의열단과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제중국 독립운동 단체를 대표하는 5개 정당이 결합한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와 더불어 독립운동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 자유, 평등의 신국가 건립과 발전을 의미하는 3색의 깃발, 그리고 단결과 무장항쟁을 강조한 당가. 이 두 개의 상징은 김원봉이 의열단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이기도 했다.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당입니다. 그 당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보는 이 정당하고는 달리 대단히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이고 단결력이 강한 혁명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어떤 조직력을 갖춘 하나의 당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결합됐다고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파에서 보수 민족주의자들까지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망라했던 민족혁명당. 당원수 500여 명에 달하는 이 거대 정당에서 김원봉은 총 서기직에 선출된다. 민족혁명당의 강령 역시 의열단의 강령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이러한 정황들은 의열단과 김원봉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那么这个朝鲜民主革命党呢，从30年代中期一直到40年代中期，在管内地区所有的朝鲜独立党派当中，地位最高的而且影响力最大的政党。所以这个政党呢，作为一个左派政党在韩国独立运动中起了很大的作用，它的意义是很大的。那么，这个党的领导人就是金元凤，他就是这个党的灵魂。 임시정부의 김구와 민족혁명당 총석이 김원봉. 두 사람은 당시 중국 내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는다. 김원봉은 민족혁명당 창당을 계기로 해서 김구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흔히 이 이후 30년대 후반을 포함해서 일제 말기까지 중국 관내 지역 독립운동은 김시성을 가진 두 분, 김구와 김원봉 두 분 선생의 어떤 양김 체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구와 김원봉 양대 체제가 시작된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정치적 상황은 어두웠다. 중일전쟁과 난징 대학살로 일본의 침략과 탄압은 한층 강화됐고 한국의 독립운동 조직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난징의 중국 정부는 일본군을 피해 충칭과 우한으로 이동했고 김원봉도 그 대열에 합류한다. 간부학교와 민족혁명당을 통해 독립운동 조직을 정비한 김원봉은 본격적인 무장 항쟁을 준비한다. 그리고 1938년 10월 10일 우한 시내 리황피루의 한 건물에 100여 명의 한국 청년들이 모인다. 조국의 이름을 내건 군부대의 창설. 중국 중앙정부인 국민정부가 최초로 인정한 한국인 정규부대 조선의용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这个地方是1938年的10月10号，朝鲜义勇队成立的地方，就在这个地方。成立以后也有些活动，后来武汉10月底都沦陷了，沦陷以后呢，就迁到内地去了。这个地方在1944年被盟军的飞机炸毁了，因为当时这个地方属于日本占领了，所以盟军就炸这个地方，炸了以后，现在这个修复了，修复以后改成一个商场了，现在。 민족 제1과 독립 제1이라는 두 개의 구호 아래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총대와 두 개의 구대로 편성된다. 이들은 각각 호남과 강서, 안휘와 하남 등 중국 남부지방에서 활동했고 김원봉은 100여 명의 대원들을 이끄는 총대장직을 맡는다. 조선의용대의 핵심 대원은 김원봉이 설립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출신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모두 실전과 이론에 능한 엘리트들이었다. 조선의용대의 결성은 1920년 청산리 전투를 끝으로 사실상 그 명맥이 끊겼던 항일 무장투쟁의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은 중한 연합전선을 통해 중일 전쟁의 승리와 나아가서는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백여 명의 소규모 부대. 국제부대로서 중국군에 가담한 조선의용대의 역할은 전투보다는 대적 선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조선의용대의 공작의 임무는 대적 선전인 것입니다. 대적 선전에 있어서 우리의 동지들은 1100만 그 선전품을 화성과 적의 후방에 던졌고 또 적의 후방의 모든 중국 유학생 출신의 엘리트들이 많았던 조선의용대원 대부분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했다. 중국군과 의사소통이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유창한 일본어로 선전문을 써서 살포하고 적진을 교란시키는 선전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중국군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어에 능통하고 오랜 식민지 생활로 일본인들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조선의용대는 중국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 능력을 인정받은 조선의용대는 이후 일본군 신문과 첩보, 암살, 파괴 등 비밀 작전에도 투입된다. 밤에는 적지도 한 7, 80m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낮에는 꼼짝 못하지만 밤에 가서 밤중에 가서 법이 그래요. 수류탄을 터뜨립니다. 그럼 밤중에 그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 그러면 근데 잘 수 있어? 벌레 자기도 곤란한데. 그래서 말을 이 메가폰이 필요 없다. 메가폰이 필요 없다. 그냥 밤중에 너도 일어나서 싸워서 뭐 하느냐 이거거든. 근데 부모 형제 다 거기 있는데 이게 애국이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본 말로 이게 와해 공작을 하는 거지. 이걸 하는데 조용하지 먹고 대꾸지 말라고 말해 명령이 뜯었을 거야. 결성 직후 우한 방위전에 참가한 조선의용대는 대적 활동과 함께 중국인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전도 병행했다.
중국인들이 모두 피난길에 오른 상황에서도 조선 의용대는 선전전에 열중했고 이를 본 국민당 군사위원회의 구어머루어는 그의 저서에서 감사와 부러움을 표했다. 내가 자동차로 거리를 돌아볼 때 그들은 표어를 쓰는데 열중에 여념이 없었다. 그것은 나를 감동시킨 일막이었다. 그들은 모두 조선 의용대의 벗들이었다. 무한히 함락의 운명에 직면한 이 위급한 시각에 우리를 대신해 대적군 표어를 쓰고 있는 것은 오직 조선의 벗들뿐이라니. 100여 명으로 출발한 조선 의용대는 성립 1주년 만에 그 3배인 300여 명으로 확충됐다. 그러나 그 활약상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였다. 의용대가 주둔하고 있던 중국 남부에는 한국인 수가 적어 지원자 모집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의용대 내부에서는 동포들이 많은 황하 이북, 화북으로 이주하자는 여론이 거세졌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제1기의 투쟁에 있어서는 조선 청년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전투적 이지를 표현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10여 만의 우리의 이민동포가 있는 화북으로 가서 그곳에 우리 의용대의 전투의 깃발을 꼽고 그곳에서 우리의 피 끓는 젊은 동물을 모집해서 적의 무기를 빼들어 무장해서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야 이용대 술 말이야. 우리는 중요하게 일본과 싸운 게 우리 주요한 목적인데 여기 있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용대가 무기도 쓰지 않지 오직 적군하고 선전만 하는데도 그땐 일본과 큰 싸움도 별로 하지 않지. 이러니까 말이야 도리어 그 일본과 싸우고 있는 팔로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조국에 가까운데 우리 사람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싸운 데로 가야 된다. 그래 다 북으로 간 겁니다. 마침내 화북행을 결정한 조선의용대는 1941년 초부터 300여 명의 본대 중 100여 명을 먼저 화북의 태항산 일대로 이동시킨다. 의열단 시절부터 김원봉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석정 윤세주와 조선의용대의 핵심 간부인 박효상, 이추남 등도 이때 함께 떠났다. 태항산으로 둘러싸인 산시성 쭈어첸현은 중일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129 사단이 주둔하며 일본군과 대치했던 격전지였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항일에 소극적이었고 항일 전선이 형성된 곳은 팔로군 주둔지였다. 조선의용대원들은 1941년 여름 이곳에 결집하여 팔로군과 함께 항일 유격 투쟁을 펼친다. 일본군과의 전투에 목말라 있던 조선의용대가 팔로군에 합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허베이성 웬스현에서 태항산 쪽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후찌아 좌우왕촌. 팔로군에 합류한 조선의용대가 거주하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던 곳이다. (30명) 남짓한 조선의용대원들이 살았던 집. 좁은 방 안에서 여러 명이 새우잠을 자는데도 방이 모자라 일부는 집 밖이나 마당에 널빤지를 펼쳐놓고 한대잠을 청하기도 했다. 但是这吃饭可不是现在吃的饭，这自然影响嘛。我说现在这吃饭是吃什么人？那时候的时候是谷子，就是有时候也叫苞谷，谷子再掺点糠，是吃那样的饼子。那时候是吃生热，那可不是现在这馒头什么再好一点东西，可不是这样。非常艰苦。听话嘛，总是说听话非常艰苦，都是。
산간 지역이라 워낙 쌀이 부족한 데다 팔로군 소탕에 나선 일본군에 포위돼 있어 외부에서 먹을 것을 들여오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어렵게 밀반입을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금조차 맘 놓고 사 먹을 수 없었다. 옥수를 먹으니까 그냥 배탈이 자꾸 나고, 그 소금 먹는 거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산소 그런 데는 채소도 없다고. 또 인간의 생활 최저의 극치야. 그래서 견뎌냈지 뭐. 견뎌내고 이렇게 사는데 밤낮 저기 들어오지. 그럼 또 싸워야 되고 말이야. 이러니 그 뭐 생활이 죽을 지경이지. 그러나 우리가 다 자긍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다는 걸 알고 있거든. 우리는 왜 이런다.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되는 거고, 또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고향 생각 안 하기 운동을 다 벌였어요. 고향 생각 안 하기 운동. 왜 그러냐면 그 달방 같은데 다니나 쳐다보고 좀 집 생각이 나요. 이게 사람 살 상황이 못 되거든. 그 집 생각 안 하기 운동을 다 벌이게 됐습니다. 예서나 사기는 못 받고 자기는 자긍심이 있으니까. 조선의용대 주력이 화북으로 떠난 후에도 김원봉은 본부대원들과 함께 충칭에 남아 있었다. 국민당 정부가 있는 충칭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충칭의 상황은 김원봉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충칭의 워이엔 식당. 이곳에는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었다. 김원봉을 후원했던 국민당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서서히 임시정부와 광복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광복군 창설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통합을 종용해왔고 어느 쪽으로 합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화북으로 간 조선의용대가 공산당 부대인 팔로군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임시정부는 조선의용대에 광복군 편입을 재촉했다.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던 국민당 역시 김원봉을 점점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공산당 측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국민당, 공산당 양측과 모두 연대해왔던 김원봉의 행적 때문에 그를 깊이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다. 충칭에서 김원봉의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었다. 이런 꼭 합작적인 분위기가 강화되고 이런 때는 김원봉처럼 좌우 양쪽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이런 사람들의 위상은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위상이 이제 중국 공산당도 김원봉을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국민당에서도 김원봉을 지지해서 최초로 조선의용대도 만들었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40년, 41년 이렇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합작 분위기는 점차 식어가고 국민당 내에서는 공산당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대단히 강화되고, 마찬가지로 공산당 지역에서는 어차피 국민당하고는 우리가 한판 붙어야 된다. 이러면서 공산당 지역에서는 이 국민당을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화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아예 공산주의적인 사람은 그쪽에서 평가를 받고 아예 보수적인 사람은 국민당 지역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김원봉 같은 입장은 아주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 대개 다른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 무렵 화북의 조선의용대는 일본군의 소탕전에 밀려 주둔지를 원터우디 촌으로 옮긴 상태였다. 후지야 짜오앙 촌에서의 전투로 일부 전력을 상실하고 또다시 일본군에 쫓기는 신세였지만 김원봉이 기대했던 대로 조선의용대의 기상은 여전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항일 전투를 독려하고 조선의용대 지원자를 모집하는 한편 일제의 수탈과 탄압을 고발하는 선전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에서 유일한 항일 전선을 구축하고 있던 팔로군의 거점 태항산을 주시해온 일본군은 1942년 2월부터 대대적인 반소탕전을 벌인다. 조선의용대의 주둔지인 원터우디 촌도 안전하지 못했다. 팔로군과 조선의용대는 일본군에 쫓겨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 반소탕전이 절정에 이른 1942년 5월 일본군은 전차와 비행기까지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고 의용대원들은 급히 화위산 계곡으로 몸을 피한다. 발견자인 게 우리 발견됐다. 남들이 봤다. 여기 피하면 안 된다. 근데 뒤에 숨은 건 말이야. 김두봉 선생 여성동물이 전부 다 했으니까 말이야. 우리 옆으로만 뛰어라. 그래서 거기서 함께 뛰게 됐습니다. 뛰면서 말이야. 진화가 말이야. 우리 서에서 함께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보고 너 산으로 뛰어라. 나이 젊으니까 산으로 뛰어라. 석정 동지 보고 말이야. 중간으로 뛰어라. 난 밑으로 뛰겠다. 서에서 갈라뛰게 뛰었습니다. 가르치니까 이놈들이 기관총을 막 우리 돌려 총을 쏘고 말이야 기관총 조심하고 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함께 피신하던 의용대원들과 갈라져 도망치던 윤세주는 일본군에게 적발돼 다리에 총상을 입는다. 대원들의 도움으로 인근 동굴에 피신한 윤세주는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해 동굴 안에 혼자 남게 된다. 결국 그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김원봉의 고향 친구로 의열단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석정 윤세주. 조선의용대 정치부장이자 최고의 이론가로서 김원봉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고 충칭에 남은 김원봉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던 인물. 이날 일본군의 총공세로 조선의용대는 윤세주 외에도 10여 명의 지도부를 잃었다. 충칭의 김원봉을 대신해 의용대를 이끌었던 윤세주. 그의 죽음으로 김원봉과 화북의 조선의용대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끊기게 된다. 그 무렵 충칭의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고 김원봉은 부사령에 임명된다. 중국 군사위원회로서는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합작이 항일 전력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것은 김원봉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중국 국민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한국인 부대인 조선의용대. 자신이 만든 군대를 이끌고 조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던 김원봉의 꿈은 그렇게 미완으로 끝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조선의용대 주력 부대가 그 중국 공산당 관할구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김원봉의 어떤 그 국민당 정부에 대한 그 면목이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고, 그리고 아까 국민당 정부의 지원도 현격히 감소됐고, 뭐 이런 상황에서 김원봉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는 그리 넓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당 정부의 막 지시랄까요, 권고랄까요, 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김원봉도 광복군에 합류함으로 해서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일지대로 재편성됨으로 되는 방법을 통해서 충칭에서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942년 10월 임시정부에 정식으로 참여한 김원봉은 경상대표 의원직과 군무부장을 맡아
임시정부 개혁과 독립운동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김원봉의 영입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총사령부가 되고자 했던 임시정부. 광복군 역시 대일 항전을 선언했지만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해방을 맞이한다. (1945년) 11월과 12월 사이 김구와 김원봉, 조소왕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다. 전국 순회 연설에 나선 김원봉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데 그 중에서도 고향인 밀양의 반응은 아주 각별했다. 여기가 창녕서 오는 길입니다. 그 길인데 광복 후에 첫 고향에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서 차로 가지고 창녕경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여기에는 너무 환영하는 군중들이 많아서 도저히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서 보행으로 이제 밀양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만 또 옛날에 보통학교 환영회의장입니다. 갔습니다. 밀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김원봉은 밀양 표충사에 들른다. 어린 시절 병법을 공부하며 독립운동의 꿈을 키웠던 곳. (27년) 만에 돌아온 이곳에서 김원봉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부푼 꿈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소 공동위원회 환영, 민주주의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에는 민주적 정부 수립을 향한 열망이 들끓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신탁 결정을 둘러싼 좌우 대립 속에서 김원봉은 좌익 계열의 민주주의 민족 전선에 참여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뜨거운 감사를 보내는 동시에 동위원회가 게다가 미 군정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단체들을 탄압했고 진보 진영의 대변자로 활동하던 김원봉 역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체포돼 수모를 겪는다.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일제 치하에서도 당한 적 없는 일을 해방 조국에서 겪게 된 김원봉은 크게 상심한다. 김원봉은 붙잡혀갈 당시 화장실에 있었는데 일제 경시 출신 노덕술이 그대로 수갑을 채워 장택상 앞으로 끌고 갔다. 김원봉은 장택상과 노덕술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에게 와 사흘을 꼬박 울었다. 그는 울면서 여기서는 외놈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몰라 했다. 임시정부 수립이 차질을 빚게 되자 1948년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연석회의를 연다. 16개 정당 40여 개 사회단체 대표 500여 명이 모인 자리. 김원봉도 당 대표 자격으로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5일간의 회의가 끝난 뒤 김원봉은 북한에 남아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다. 1958년 이후 숙청설과 함께 그의 행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민전에 참여하면서부터 결국은 당시 상황이 신탁통치 문제를 가지고 이 좌익 우익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기로에 놓여 있었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김원봉은 좌익적인 민전에 가담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 북한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원봉의 월북 후 밀양에 남은 그의 가족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유일한 생존자는 막내 여동생 학봉 씨뿐이다. 이 사진은
내가 8살 때인데 그래 이 오빠도 결혼했고 이 오빠도 결혼했고 이 오빠는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오빠라 20살 때 그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래 된 오빠고 돌아가신 오빠고. 공산주의자로 몰려 하루아침에 네 오빠를 모두 잃은 학봉 씨에게 빨갱이 집안이라는 굴레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과르파라 그 거기서 이제 꼴짝으로 좀 들어가니까 지금도 그 대밭이 꽉 있고 하는데 그 꼴짝 거기에다가 막 이 사람을 막 엮어가 또 짐 무시락하는 그 고기 엮듯이 엮어가지고 손가가 꼼짝 못하게 그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총살로 해가지고 이제 흘러가 덮었는 것 같던데. 이 자리는 그 한국동란 때 밀양 지역에서 보도연맹에 가담했던 분들을 학살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보도연맹에 가담하셨던 분 350여 분을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총살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지역을 그 유고를 발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1949년 좌익 인사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도연맹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달했다. 한국전쟁 직후 이들에 대한 군 경찰의 무차별 학살이 자행됐고 김원봉의 월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돼 있던 형제들 역시 그 희생양이 됐다. 일제강점기, 김원봉은 분명 이 땅의 희망이었다. 항일 무장투쟁에서 좌우 통합운동을 펼쳤던 그가 소망한 것은 오로지 조국 독립뿐이었다. 그러나 해방 60년, 김원봉의 이름은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 여전히 묻혀 있다.